한국의 금리 앞으로 제로 금리로 간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무슨 예측을 한다 이런 얘기로 욕을 또 많이 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첫 방송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첫 방송부터 현금의 가치는 휴지로 간다 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한 100가지 넘는 예측을 했고 그 예측들은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틀려버렸죠. 선거와 투표는 미풍 선생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것을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 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예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사이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이클이죠. 제가 또 다시 하나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광고입니다. 광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광고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첫 번째 광고는 이제 찜질, 쑥찜질입니다. 찜질방 방송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지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 파트너스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쿠팡.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토마토 팔고 뭐 유산균 팔고 뭐 했었는데 제가 토마토에 만 얼마에 팔았나요?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쿠팡의 제품이죠. 진짜 개같이 팔리더라고요. 진짜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하루에 무슨 매출은 뭐 800만 원 찍고요. 토마토 10,000원짜리였나요? 그게 11,000원짜리였나? 21,000원짜리였나요? 정말 미친 듯이 사대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광고가 이렇게 큰 효과를 주는 줄 몰랐습니다. 유산균을 그냥요, 엄청나게 팔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측을 하더라도 선거, 특히 뭐 투표, 일부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하는, 이거는 뭐 수학적 확률 통계가 안 나오죠.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거죠. 로또 이 번호 맞추는 거랑 보다도 더 확률이 떨어집니다. 로또 확률을 맞춘 거는 확률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선거와 투표는 어떻습니까? 이게 홀짝 게임이죠. 홀짝 게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뭡니까? 홀짝 게임입니다. 둘 중에 하나. 50% 확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파멸로 이르는 것이 바로 홀짝 게임에 손을 대는 겁니다. 바카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른다 내린다. 당선된다 안 된다. 자, 그런 거죠. 저는 원래 뭡니까? 저는 시간이죠, 시간. 특정한 날짜를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뭐 무한대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짝 게임에 자, 감기가 계속 안 나가지고 빠져들면 인간은 회복불능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유튜브 광고가 정말 무섭더라. 엄청나게 팔리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뼈저리 느꼈고, 쿠팡 파트너스는 안 합니다. 저 이제 안 해요. 이 돈도 못 받고 있어요. 거기서 쿠팡에서 뭐 건덕지 안에 건드려가지고 뭐 지금 뭐 무슨 뭐 이게 미비하다면서 돈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소송한다까지 했는데 그냥 막 포기했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광고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방송 보면 다 광고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광고 조금 들어왔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그리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엑스포는 마찬가지지만 직접적인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다르죠. 직접적인 경제관계가 없잖아요. 이해관계가. 이거 하나 지금 틀려가지고 그냥 지금 댓글 게시판에 200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안 읽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양극화죠. 양극화. 부산. 그리고 당장의 어떤 집값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영향이 나오더라도 아주 서서히 된다고 했죠. 이거. 그리고 이거는 2023년, 2030년이 만에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선 인프라 전략이 아니에요. 선 엑스포 후 인프라 전략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선 인프라 후 엑스포,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엑스포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집값하고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하고 전혀 여러분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양극화기 때문에. 그리고 양극화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해운대 그리고 수영, 광안리 쪽에 일부 구역의 정도를 혜택을 받는다고 정도였지. 자, 그런 부분들을 북한은 어차피 상업지 그쪽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내륙 쪽하고 이런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는 영향이 없다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금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정점과 저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이클입니다. 비즈니스 사이클 시어리 혹은 뭐 다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사이클은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 뭐
뭐 주기든 모든 주기는요 어떻습니까? 정점과 저점을 오고 갈 뿐이에요. 근데 이번에 특이한 건 뭡니까? 이번에 저점을 찍은 게 1.25%죠. 제일 낮은 금리가. 미국은 제로금리였습니다. 한국은 1.25, 미국은 0%인데 0% 금리는 이전에도 한번 찍었죠. 12년도에서 15년도 사이입니까? 네, 그때도 물가가 3% 넘었었는데도 0% 제로금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거는 미국이 0% 가는 확률보다 한국이 제로금리, 이번에는 완전히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하단이 언제나 이제 이전에는 1.25%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지금 3.5%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내려갈 때는 저는 제로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제로금리 갔을 때 우리가 1.25% 금리 수준으로 갔을 때 0.75입니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1.25%는 아니죠. 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번에는 이 금리보다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상황은 좀 달라져요. 이전에 있었던 이 지금 상황들하고는 양적 완화적인 상황들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때 상황을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상황을 보고 제로금리를 상황을 비율을 해서 그때 대조를 해서 우리가 끼워 맞추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큰 낭패를 봅니다. 완전히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 제로금리로 갈 때 상황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부동산 상황들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섣부른 여러분들 전략을 제로금리 간다고 섣부른 전략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지금 상황이죠. 5.5%이 끝났습니다. 다 말씀드렸죠. 수개월 전에. 그리고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3월이라고 했죠. 정말 빨라요. 1월이라고 했습니다. 1월. 이거는 1월달 올해 1월달입니까? 올해 1월에서 2월달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유튜브 방송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 네, 들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한국도 3.5%가 이거 마지노선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자, 이 상황이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안전한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부분들. 저는 자, 이것을 이제 수학적 확률 통계로 보면은 자, 이거는 100%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한 300% 됩니다. 이거 무조건 제로금리로 간다 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 상황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동산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모든 부동산 내려가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겠냐? 철저한 양극화입니다. 이게 무서운 양극화가 나옵니다. 자, 이게 시일이 또 언제냐가 또 중요하겠죠. 시간이.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이 이제 52주 최고가 5.2%죠. 제가 5%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 한 3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5% 장중입니다. 종가 기준 말고. 이때 무조건 국채를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예, 10년물 미국 국채를 무조건 투자하면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대박 난다고 했습니다. 꼭지라 그랬죠. 네, 이거 무조건 대박 난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수록 국채 금리는 싸죠. 금리가 떨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국채 금리는 비싸집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비싸진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0.5%, 0에서 0.5%까지 제로금리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국이 만약에 또 제로금리 이번에는 완전한 제로금리로 가게 된 거죠. 자, 한국이 제로금리로 가게 되면은 왜 이전과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정책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경제정책. 경제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큰 카테고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융정책이 있습니다. 금융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에는 또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개정정책이 있죠. 네. 만약에 댐을 공사한다. 그래서 뭐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에 따라서 댐을 공사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댐을 공사하면은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죠. 사람을 일자리를 줘야 되겠죠. 고용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재정 정책이고, 금융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주로 보시면은 뭐 여기서 큰 카테고리로 보시면 또 여기는 통화 정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금융 정책 안에도 이제 통화 정책이 포함되겠고, 이걸 또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나누는 것도 있고 통화 정책. 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 예, 잠깐 저는 대본을 안 쓰다 보니까 양적 완화다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양적 긴축이 있습니다. 양적 긴축.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퀀티테이티브라고 하고, 그리고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이라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출구 전략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엑지트 스트래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비상구 탈출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적 긴축은 출구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통화 정책에는 1번 양적 완화, 2번 양적 긴축,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테이퍼링은 통화량을 흡수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양적 긴축이 통화량을 흡수하는 거예요. 출구 전략, 엑시트,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돈을 푸는 겁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뭐 됐어, 새 됐어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왔어. 그러니까 무한대로 그냥 돈을 푸는 거예요. 그게 양적 완화고,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하는 거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고 출구 전략이라고 하고, 테이퍼링은 풀었던 돈을 서서히 푸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푸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지금 테이퍼링이에요. 일단 금융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1번이 뭐죠? 네, 금리 정책이 있을 거고, 그다음 2번이 뭡니까? 네,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이 무엇이죠? 네, 지불 준비율이라고 하고, 지불 준비율 조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통화정책, 금리정책이라고 하고, 자, 그럼 금리정책 자체는 뭡니까? 네, 금리정책 자체는 사실 할인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린다 이건 뭡니까? 할인정책이죠. 그러니까 재할인이에요, 재할인. 우리 이걸 흔히 재할인이라고 하는데,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과도 돈을 주고 받습니다. 채권을 뭐 하고 돈을 주고 받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것을 뭡니까? 이게 거기서 따른 기준금리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기준금리. 재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중은행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 상대로 해서 또 금리를 주고받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시중금리죠.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 따라서 금리를 오르게 되면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리는데, 이것이 재할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인을 받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중은행 또 지금 많은 소비자들하고 또 거래를 하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에 연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다 올라가는 거 뭡니까? 은행과 소비자들과 대출을 받는 사람과의 또 거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은 또 소비자들, 대출을 받는 사람들, 이 부분들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중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금리 정책이고, 공개시장 조작, 그다음 지급 준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융 정책에 있어서의 이제 경제 정책 중에, 금융 정책 중에 1번이 금리 정책, 2번이 공개시장 조작, 3번이 지급 준비율 조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댐 공사한다 이러면 재정 정책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전략은 뭡니까? 미국의 전략은 뭐예요?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전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고 금리를 낮췄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는 정책. 이거는 뭡니까? 금리 정책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병행을 합니까?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에요. 돈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돈이 푸르는 돈을 줄이는 겁니다. 이 테이퍼링을 두 가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지금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고 칩시다. 다음에 이제 금리를 내려요. 제가 0%를 간다고 했죠, 금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 금리 정책만 시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금리 정책 중에 이제 금리 정책이죠. 그러니까 재할인율, 할인 정책입니다. 금리만 다시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통화 정책 중에 양적 완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연계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뭐 갑자기 나타났던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의 양적 완화, 무한대 돈을 푸는 과정들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번에는 만약에 제로금리로 간다고 해도 양적 완화에 있어서의 부분은 아니고 재할인, 할인율, 이런 금리 정책에 따른 되기 때문에 시중 통화에 있어서의 어떤 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중은행은 어떻습니까? 국채를 매입하고,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지만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통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로지 금리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한번 큰 영향을 한번 겪었어요. 인플레라는 큰 요인들을 한번 겪고 나다 보니까 이제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금리만 내리는 정책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어서는 저는 무조건 양극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되고 다주택 전략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전략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30년 동안 양극화라 했던 부분들입니다. 다시는 양적 완화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도 우리나라입니다. 7번 통계를 했다고 했죠. 성장 가계부채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래서 3.5%. 그러니까 돈을 푸는 전략으로 가기는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돈을 푸는 전략을 우리 양적 완화라고 했죠.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국채를 매입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줘야 되겠죠. 상대 일반 시중은행이라든가 다른 이제 주체에서는 국채를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3.5%는 이제는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가계부채 딜레마 이제 빠져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준 이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연준에 무슨 뭐 이사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연준 금리 인하 신호 장중 환율 6개월 뭐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미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 시기도 빨라졌다. 헤지 펀드는 이미 피벗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다 이제 뭐 전략이 나올 거라고 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저는 3월 달이라고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고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 무슨 뭐 어차피 뭐 항상 욕을 들어왔어요. 저는 항상 욕을 들어왔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욕을 들어왔고 이번에 엑스포는 정말 이제 결정타였습니다. 결정타였고 100번을 맞춰도 한 번 틀리면은 욕 먹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3프로 방송 연불리 나와서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저는 슈퍼사이클이 없다고 그랬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10만 원이 넘어가고 뭐 4,000포인트 얘기하면서요. 10만 원 10만 전자 여러분들 이거 다 물렸잖아. 나는 이때 팔으라고 했죠. 계좌 없애라고. 다른 부동산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맞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문가 나온 사람이 맞춘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못 맞추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저는 욕을 안 먹는다고 봅니다. 늘 맞춰왔던 사람이 한번 틀리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 경제 효과 여러분들 물리고 말 물리고 없잖아요. 엑스포가 되고 안 되고의 상관은 여러분들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더 광고라는 효과들하고 여러분들이 딱 대중의 어떤 생각들은 이제 항상 반대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끄집어냈을 때는 뭐 전 세계에 있던 인류 역사가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서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도 여러분들이 또 욕을 많이 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욕을 먹기 위해서 지금 뭐 욕 먹는 걸 각오를 하고 처음부터 제가 방송을 할 때부터 욕 댓글만 달릴 거라고 제가 항상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막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찬가지다. 저는 이번에는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한국은 미국보다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